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 읽기 이어서 가도록 할 건데요. 이 시리즈는 아마 영상 10개 이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가 총 3부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병렬적으로 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A, B, C, D, E, F 책이 있으면은 A라는 책을 끝내고 나서 B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A, B, C, D, E, F를 동시에 조금씩 이렇게 마치 뭐랄까 달리기 경주를 하듯이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부분씩.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면은 이 책 한 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책 6권, 7권이 끝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기의 역사 2부, 3부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정리를 하고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광기의 역사 1부가 중간에 말씀드리는 거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래도 1부가 엄청나게 중요한 도입부고 거의 뭐 거대한 틀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이 한 이제 뭐 한 4개, 5개 정도 더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뭐 본인한테도 나쁠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도덕을 이제 고전주의 시대의 질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도덕뿐만 아니라 신앙도 질서의 영역에 이제 속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영역에 신앙이 속한다라는 건 뭐예요? 국가의 관리라던가 통제를 받는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광기도 역시 도덕의 문제가 돼버리면서 국가의 관리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수용소, 로피탈 제네랄에 따로 이제 광기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걸리지 않았지만 걸려야만 하는 사람들, 걸린 걸로 치부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밀어 넣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덕적 영역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기는 무질서이자 비도덕이죠. 그죠? 그래서 질서에 이제 편입돼서 도덕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광기의 도덕화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광기를 도덕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성적 질서에 의한 광기의 단죄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성적 질서가 있죠. 그 질서에 의해서 광기를 어떻게 하는 거다? 단죄, 죄로 판단하고 결단 내리는 과정이 바로 도덕화다. 광기의 도덕화.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죄로 판명 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연에 대한 해석을 이제 독점하는 것이 권력 정당화의 근본 형식인 거와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부분도 쓰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연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연은 반드시 해석하는 주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석하는 주체는 당연히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체라는 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체는 구조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연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독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겠죠. A 방식이 있고 B라는 방식이 있으면 B라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A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겠다. 광기도 마찬가지로 권력 정당화를 하는 데 있어서 광기라는 것을 마치 자연을 A로 해석하듯이 광기 또한 A로 해석한다면 광기가 문제로 발생되고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는 B를 선택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겠죠, 문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정당화의 근본 형식이라는 것은 특정 사회 문제라던가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정당화 과정이 마치 자연을 특정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에서 계속 일부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구조의 이 무시무시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광기라는 것이 이제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광기가 무질서, 즉 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유일한 자연적 질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무질서인 이유는 자연적 질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질서가 결정되는 건데, 그럼 유일한 자연적 질서 그 자체는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성적 질서입니다. 이성적 질서. 이성적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은 비자연적인 질서가 되는 거예요. 비자연적인 질서가 된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자연적인 질서는 광기가 바로 비자연적인 질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질서이자 고전주의 시대가 창조해낸 질서인 거죠. 무엇이? 이성적 질서가. 그러면은 이 이성적 질서라는 것의 광기는 바로 아웃사이더로서 포함되지 않는 제외되는 영역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광기는 바로 비자연적 질서고, 이성이 자연적 질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과정이 결과로서 도출되는 거죠. 진행되면 될수록. 그래서 수용을 한다라는 것은 뭘까? 단지 이성, 비이성이 통일성, 어떤 그런 통일성의 붕괴, 통일성이 붕괴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용됐습니다. 어디에? 로피탈 제네랄에.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바로 이성, 비이성, 이전에 구분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제도적으로 표현되었다고요. 제도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수용 자체는 이러한 제도적으로 거부된다. 제도적으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증거. 이해하시겠죠? 자, 세계에 대한 배타적인 해석 권력을 쥐고 있는 거죠. 뭐가? 그 고전주의 시대에 광기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광기를 세계 바깥으로 놓고 배타적 해석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집합을 심판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이성의 여집합으로서 남겨져 있는 비이성을 심판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속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단죄의 대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배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 개념하고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 특수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대상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상들, 이러한 인식을 보유하고 이러한 시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이성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비이성, 비정상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면 뭐죠?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자연적 이성을 상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이어서 말하면 이 자연적 이성은 뭐예요? 자연적 질서는 이성적 질서. 이 이성적 질서를 상실해버린 자들이 되는 거다. 왜? 특수한 시각으로 특수한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광기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성의 여집합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즉 광기라는 것을 이성에서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고 원래대로 바라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특수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고 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인간들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회가 식별하고 분류하는 유형이 되는 거죠. 인간 유형 중에서. 그래서 이러한 바로 비이성적 인간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자연 질서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면 누구가 있겠어요? 바로 게이, 레즈, 이런 동성애자들 있겠죠. 동성애자들, 그리고 방랑자, 유랑자들, 방랑자들 뭐예요? 사회라는 이 거대한 체계 안에서 겉도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유사상가들. 자, 단독자님, 자유사상가는 왜 여기에 포함됩니까? 사상이 어때야 됩니까? 고전주의에는 기독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교적인 어떤 경건한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 종교가 분열되는 양상으로 나뉘어가지고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로 나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프랑스 사회는 뭐예요? 가톨릭 사회입니다. 가톨릭 사회.
가톨릭 사회고, 스페인에서는 이냐시오 데 로욜라라고 예수회라는 것을 창설한 사람도 있었어요. 카톨릭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엄격하고 금욕적인 수행을 동반하는 어떤 그런 이런 교단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욜라가 이냐시오 데 로욜라라고 스페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이제 예수회 단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전히 가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프랑스도 이 예수회와 같은 애들의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종교의 어떤 분열이 물론 일어나고, 이게 복잡한 여러 가지 성 바르톨로메오의 학살 이런 것들, 바르톨로메오가 학살한 건 아닙니다. 그 축일이라 그래야 되나? 기념일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날에 일어났던 학살인데, 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교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회에서 종교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그러면은 자유사상가는 뭐예요? 사상을 자기 멋대로 갖고 있는 거야. 위험한 놈들인 거죠. 누구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누구 입장에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유사상가는 위험한 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게이, 이런 레즈,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사상가 불황자들도 한꺼번에 뭘로? 사회가 식별하고 분류하는 유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이성적 인간으로. 비이성적 인간이라는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로피탈 제네랄에 수용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지 않습니까? 로피탈 제네랄에 수용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뭐가 설정한 거? 사회가 정한 거. 사회가 설정한 지배적인 게 중요합니다. 사회가 설정한 지배적, 다수적 정상성이에요. 정상성이라는 것을 누가 설정했다고? 사회가 설정했어. 지배적 다수가 설정한 정상성이야. 그럼 이 범주에서 그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로제 수용자들이에요. 수용자들. 여기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자연적 질서는 사회적 질서가 되겠죠? 사회적 질서는 이성적 질서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 질서는 비이성적 질서가 되는 거겠죠. 사회적 규범의 관점 아래에서만 인식되고 분류된다. 개인이라는 게 사실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시대에는. 개인이 뭐야? 아무리 주체 이런 걸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러니하게 개인이라는 게 말살되고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고전주의에서의 광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취급되는 이 광인, 사실상 광인이 아닐 수가 있고 아닐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인식되도록 어떻게 된 거예요? 인식 틀 자체가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이미 존재. 인식 틀 자체가 이미 존재해가지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거야.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틀이 이미 이렇게 존재하는데 퍼즐 자체를 부러뜨려서라도 여기 틀에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퍼즐이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 파여져 있는데 맞추려고 하면은 이렇게 퍼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요거에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여기다 깎아낸 다음에 여기만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맞춰야 되겠죠. 사이즈를. 그래가지고 겨우 이렇게 맞춘다고 치면은 여기다 깎아내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로 줄 거 아니에요. 사이즈가. 이따만 했던 사이즈가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미 그렇게 깎아내려가지고 이게 아니라 요렇게 변해버린 건 뭐예요? 더 이상 개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원래의 개인? 원래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원래의 주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의 주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주의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라캉이 강조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라캉이 주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본격적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라캉만큼 이렇게 상징계하고 주체하고 이렇게 분명한 관계를 설정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상징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는 전적으로 라캉의 생각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담이지만 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광기는 그 자체로서 인식되고 인지되지 않는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광기는 그 광기 그 자체로서 광기네?
독립적인 광기구나 하고 인식되는 게 아니야. 그 자체로서 인식되지 않아.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말 뜻이. 바로 이성의 여집합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광기는 인식적으로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의 여집합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광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이성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성이 없는 사람. 이성이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인식 대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또 말씀드릴 건데, 주체라고 불리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인식되는 인식 대상은 이미 존재하는 인식의 틀, 그죠? 이미 존재하는 인식의 틀, 특정한 틀, 프레임, 색안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 색안경에 의해서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인식 대상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아. 이미 존재하는 인식의 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단독자님, 색안경을 끼지 않고 인식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위대한 철학자들, 임마누엘 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리고 인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 있죠. 심지어는 조지 버클리까지도. 이러한 사람들, 특히 뭐 합리론, 경험론 다 뛰어넘으면서,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면서, 어느 철학자를 분석을 하고 어느 철학자를 바라보더라도 무의식의 우위를 항상 얘기했던 뭐 프로이트라던가 뭐 이런 사람, 심지어 뭐 더 나아가가지고 진짜 여러 사람들, 뭐 윌리엄 제임스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얘기를 해도 인식을 하는 대상, 인식되는 대상,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결과로서 그 귀결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 자체로서 철학하시는 분들은 반가운 용어인데 물 자체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철학하시는 분들, 공부하신 분들만 이해하실 텐데, 그러한 인식도 역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푸코의 철학에서, 푸코의 사상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푸코가 게이기 때문에 나를 광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식의 학설과 이런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야. 물론 푸코가 게이라는 사실이 자기 자신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진다라는 것, 게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병리적인 인간으로서 이 여집합의 인간으로서 인식된다라는 것을 물론 피부로서 깊게 체감을 했겠죠. 본인이 게이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자기의 이런 구조주의적 사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100%의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보다도 더 넓은 차원의 통찰을 놓고 바라봤을 때 이러한 인간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간이 모여있는 사회와 집단에서에는 이러한 경향성과 항상 그 외곽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그가 분석해서 알아낸 거겠죠. 그죠? 너무나 분석하고 알아내기 쉬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물론 당연히. 인식의 틀이 없다면은 뭐예요? 인식의 틀이 없다면은 잠깐 칸트 얘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철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인식의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칸트의 말인데 사실상 푸코와 만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푸코와 칸트가 만나면서 마치 감시와 처벌의 메커니즘으로서 작용될 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진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인식의 틀이 없다면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좀 깊이 남기고 가시는 문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식 대상이 처벌 대상이자 감시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면서 차별 대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부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야 될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성에 의한 비이성의 대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리를 해보죠. 정리를. 이성, 중심사회, 질서, 자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성, 중심사회, 질서이자 자연이자 지배층은 틀을 형성해서 광인, 광기, 비이성, 무질서 이런 것들을 여집합으로써 빼낸다. 사회로부터.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인식한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중립적 인식이라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틀이라는 것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선험적인 것에 후험적인 것들이 경험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더 거대하고 더 확실한 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중립적 인식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식의 틀 자체가 인식 방식과 인식 결론을 이미 결정짓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 내려가지고 분류해버리면서 분리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바로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제가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뭘 대상화하는 거예요? 비이성을 대상화하는 것. 이성에 의한 비이성의 대상화는 결국 뭐다? 예속화에 다름없다. 비이성이 예속화되는 거에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 설정이 결국에는 문제를 유발시킨다라는 거.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설정하는 문제의 틀은 고전주의가 이제 18세기 말에 이제 무너지거든요. 고전주의가 18세기 말에 붕괴되는데 이때 이제 군대가 성립되면서 이제 군대가 성립되면서 동시상관적으로 파괴되고 또 성립되게 됩니다. 문제의 틀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은 한 150년 정도 이런 식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어떤 고전주의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계속 지속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시상관적으로 파괴될 때까지 18세기 말에. 그래서 17세기 중반과 18세기 말 있죠. 이 고전주의 시대에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감금의 시대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법한 그런 이제 표현이겠죠. 중요한 거는 근데 뭐예요? 구분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같은 곳에 이제 감금된 것. 구분되어야 할 사람들을 같은 곳에 감금한 것은 이제 고전주의 시대의 어떤 지배적인 담론을 형성했던 사람이 이제 저지른 오류나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감금을 했잖아요. 감금의 시대 때 비슷한 부류라고 이제 취급해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들을 같은 곳에 감금했는데 이게 고전주의 시대 때 이제 지배적 담론이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지배적인 틀을 형성한 사람들 있겠죠. 이런 틀이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지배적 담론 형성자들이 저지른 오류라던가 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했네? 이 사람들 이렇게 묶으면 안 되는데 내가 실수했어 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고의로 했다? 알면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푸코는 고전주의 시대가 인간이나 사회, 자연, 질병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었던 시기다. 잘못된 인식을 지니고 있어가지고 있지도 않고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광기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 세분화하지 않고 어떤 그런 혼동을 정당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식이라는 것이 그들이 오류와 무지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광기를 치부했구나. 이 사람들이 배움이 부족해서 그랬구나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그때와 지금의 인식, 고전주의 시대와 지금의 인식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식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인식.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전주의 시대에 그러면 이런 지배적 담론을 형성했던 사람들, 감금의 시대에 그러한 인식 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류와 무지에 의한 인식이 아니라는 거야. 인식의 방식을 다르게 했는데 그 인식의 방식이 다른 것이 이렇게 커다란 문제와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되는 게 뭐냐면은 인식의 기준 자체라는 거예요. 기준. 뭐를 기준으로 삼았냐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라는 것은 인식론적인 필드, 장이라 그러죠. 필드의 변형이다. 즉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대의 인식을 생산하는 그 인식의 틀 있죠. 인식의 장, 필드. 그 전체가 변형됐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영상에 이어갈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식의 차이가 왜 일어나요? 장, 필드 있죠. 필드. 이 장이 변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인식 자체에 오류라던가 무지가 존재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그 장, 필드가 변형된 거야. 안 좋게 변형된 거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특정 시대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지배적인 담론으로서 사회의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 잡은 거고, 그리고 그런 특정 시대인식, 시대인식을 좌우하는 그러한 어떤 생산, 인식을 생산하는 그 인식론적인 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워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식의 차이, 이건 무슨 뜻이냐? 인식론적인 필드의 변형이다. 인식론적인 필드 장의 변형은 결국 특정 지역, 어떤 특정 시대의 인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지배적 담론으로서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러한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 인식을 지배적 담론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것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시대인식 전체가 변형이 되어가지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특정 지역하고 특정 집단, 어떤 특수한 인식 자체가 인식의 오류와 무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다른 인식이 바로 고점화된 거죠. 중심화되었다라는 거예요. A, B, C, D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고전주의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인식이 바로 C였다고 치면 이게 바로 광인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자 생산성인데 그 생산성이 바로 C가 지배적 담론으로서 이것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식론적 장에서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그때와 지금의 인식의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인식이 우위에 있는 인식이 아니고 열등한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개인화 레즈를 광인으로 몰아간 게 아니라고. 뭐예요? 다른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인식이 지배적 담론으로서 그것이 어떤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념과 비슷한 잘못된 인식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나의 변형을 겪으면서 그것이 보편화되고 전체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우위에 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 사회, 자연, 질병에 대한 인식 자체는 이러한 그대로 어떤 인식적인 그 틀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틀 중에서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틀이 지배적 담론으로서 자리 잡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마디로 관점이냐 구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식의 틀이 있어야만 인식 자체가 가능하고 인식 자체는 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정말 핵심적이기 때문에 광기의 역사는 사실상 뭘까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기를 바라보는 역사,
광기를 인식하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30분 동안이나 얘기했네, 그죠? 긴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